자, 시즌제로 방영송이 되고 있는 막걸리가 이제 작년 점입가경에 이어 올해부터 시즌4 천태만상으로 다시 리뉴얼돼 시작을 합니다. 시즌3 점입가경까지는 시사인원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지향을 했었는데 뭐 올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사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2주 터울을 두고 방송을 했었는데 뭐 시의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논의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 뭐 패널들 입장에서는 출연료가 2배가 된다라는 부분이 아주 쏠쏠하다는 뭐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프로그램은 2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천태만상 첫 번째 코너에서는 정책, 정치, 교육, 사회 이슈, 사건 사고, 민생 경제, 또 생활 이슈, 또 한 주간의 뜨거웠던 쟁점들을 키워드로 묶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지역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언중유골 시간도 준비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요즘 절찬리에 방영 중인 대행사에 나오는 대사인데 오늘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깃털같이 가벼운 캐주얼 시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 BTV 전주방송 최고령 기자 제가 또 앞으로도 진행을 계속 맡아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호 변호사, 김나연 아나운서, 장수인 기자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 번씩 다시 해주시죠. 아, 예.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그랬구나 원기야. 그런데 말이지 원기야. 난 네가 자기소개를 준비하라고 한 순간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원기야. 예, 어렵네요. 하여튼 학교폭력 당했을 것 같지만 학교폭력 잡는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김나연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BTV의 봄날의 햇살이 되고 싶은 신입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전임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다른 아나운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왔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 사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인 도민일보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도민일보 장수인 기자라고 합니다. 네. 끝이에요? 네. 뭐 첫 출연인데 이제 각오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은 처음이죠, 이분이? 네, 저는 항상 이제 신문 기자로서 독자들에게 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앉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제 옆에도 두 분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오늘이 개편 첫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과 우리 우범기 시장님을 직접 오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등신대를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께도 저희가 그 등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진을 조금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그 화소가 좀 떨어지는 관계로 제작이 조금 불가했어요. 나중에 그 관계자분들이 그 좋은 화질의 화소를 보내주시면 또 등신대 하나 만들어서 같이 또 모시는 걸로. 일단 오늘은 개편 첫날에 특별 게스트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고정 게스트가 되지 않을까. 거의 10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주울 재선거가 이제 이렇다 할 쟁점이 없는 선거가 되나 싶었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이제 공격수가 나타났죠. 그 임정혁 무소속 예비후보가 국가예산 확보를 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4월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를 준비 중인 임정엽 전 완주 군수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향해서 국가 예산 확보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쌍발통을 강조하며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적했는데요. 재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만큼 전략적 노림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예산 과정의 기본도 모른다고 비판하며 무식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무식하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전을? 사실 제가 작년 초에 2020년 초에 이제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 네. 그 말씀 계속 전라북도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뭐 국가 예산을 뭐 이만큼 늘렸다 얘기하는데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 예산 늘어나는데 뭐 지방에 내려가는 예산이 안 늘어나겠어요? 절대 액은 계속 늘어나요 사실.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자, 2014년부터 송화진 지사 그때 송화진 지사 재임 네. 기간이었으니까 재임 기간 따지고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 한 그 6조에서 9조에서 한 50% 늘었어요. 근데 사실 전체 국가 예산은 한 350조 늘어가지고 60% 늘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전체 국가 예산 증가 폭도 지금 못 따라잡고 있는데 뭘 늘었다고 이렇게 뭐 이게 자랑할 건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발끈하시다. 똑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발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사실 국가 예산 얘기한 동네는 다 못 사는 동네예요. 사실 서울이 국가 예산 얘기 꺼내나요? 절대 안 꺼내요. 경기도 꺼내요? 안 꺼내요. 울산 안 꺼내요. 부산 안 꺼내요. 딱 이 얘기 꺼내는 곳이 사실은 다 도단위에 뭐 우리 못 살아요. 좀 더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거지 우리만 더 주세요 하는 건 사실 되게 약탈적인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주먹구구예요. 국가 예산 각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이나 항목이 사실은 정부에서 이걸 통계로 잡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사업 뭐 됐어요 하면서 각 지방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자체가 되게 들쭉날쭉이야. 어느 지방에서는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잡고 어느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이것만 잡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지역에서 이제 막 지자체장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국가 예산을 내가 많이 받아왔다 하고 시작한 지적 성과용으로 만든 거지. 사실 이게 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부분이거든. 이거 지금 국가 예산 평가할 때 어떻게 사업에서 무슨 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냥 공무원들이 계산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 늘어났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지사님과 시장님께서도 항상 연초 연말이면 국가 예산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기자회견을 또 크게 열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하시잖아요. 그런 거니까. 자, 일단 그 후보가 무소속 뭐 임정혁 후보와 지금 정운천 후보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두 명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번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 정말 많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있고요. 또 임정엽 예비후보와 함께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호서 예비후보,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도 있습니다. 전주울 재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들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집중 공세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재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전북 지역의 국회의석이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등 사실상 정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김경민 예비후보까지 가세해서 정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결국은 정운천 의원이 아마도 경쟁력이 가장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집중 공세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그 다른 쟁점이 아닌 일단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전북도랑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일종의 치적 홍보용이다 보니 더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이 지적 홍보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대놓고 지금 임정혁 후보가 직설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우리가 술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건 임정혁 후보가 어떻게 보면 자기 편한테 또 총을 쏘는 그런 격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선거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판을 다 짜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 시장님도 다 민주당 소속이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어떤 맹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니 무소속인데 뭐 민주당 지원을 받아요. 그래도 무소속이었지만 민주당이었으니까. 저는 사실은 네. 누군가의 지원받아서 할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거 누군가의 지원받아서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 선거가 당내 경선이나 대의원이나 그쪽에 무슨 당원이나 이런 선거라고 한다면은 뭐 누구의 지역위원장이랄지 국회의원을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 굉장히 좀 성공적이라고 보이는 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쟁점화 시켰다고 하는 건 잘한 본인으로서는 좀 잘된 어떠한 지점을 좀 짚었다는 거고, 사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정운천 의원이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에서 다른 당 소속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야 예산 확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뭐 그건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쌍발통 하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결과 놓고 보자. 우리가 지금 국가 예산 증가폭도 지금 못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이 얘기 사실 누가 잘 안 받아줘요. 누가 사실 지역 언론에서도 잘 안 예, 받았어요. 즐겨 듣는 그게. 얘기도 네. 아니고 사실 또 통계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의 얘기 듣는 거나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또 한 가지 빠진 건데 국가에서 늘어나는 거랑 지금 도민의 삶이나 어떠한 우리 수준을 올리는 거랑 사실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효과가 나오더라도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아니죠. SOC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뭘 우리가 잘 바꾼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국가주의적이고 우리가 60, 70년대에 도로 하나 놓고 그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그때는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 하나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 사용하는 데나 그렇지 않고 사실은 민간에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돈도 많아지고 이거 인구도 많아져서 이걸 풀 수 있는 데가 많아져야 되는 게 목표인 거고 사실은 국가 예산 그 시드가 되는 거죠. 국가 예산이 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시드를 위해서 어떻게 키워갈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건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돈이 늘어났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국가 예산을 얘기했는데 국가 예산이 그때 뭐 1조에서 9조 늘어났는데 바뀐 게 있나요? 우리가 17개 바뀌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17개 자치구에서 오히려 자치도에서 광역시에서 위치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예. 지금은 이 국가 예산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걸 중점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수준은 더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일단 뭐 국가 예산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감수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공이 뭐였어요? 대학 때? 신문방송. 신문방송이라 행정을 잘 모르시겠구나. 전 경제예요. 경제 네. 쪽이면 좀 알죠? 잘 모르겠네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돌리는 건 이제 다음 전략과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 김호서 예비 후보가 그 임정혁 후보의 여러 발언들 중에서 이따 뜬금없이 갑자기 그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와서는 그 단일화가 정치적 야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 제안을 뭐 예상을 했을까요? 우리 기자들이랑 어느 정도도 예상을 했을 수 네,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네. 근데 네. 임 후보도 출마 때부터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 그뭐 무소속 후보들이 여러 명 있으면 단일화 얘기는 항상 네. 나오는 거니까 네. 최후 그럼 어떻게 단일화가 맞다고 보십니까? 뭐 맞고 틀고의 문제는 아니고 뭐 본인들이 이제 사실 여기가 좀 독특하잖아요. 민주당이 없는 이 민주당 텃밭의 선거라는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운천 의원은 지역구로 당선된 좀 저력이 있고 저력 있죠. 현역이라는 프리미엄도 있고 그럼 사실은 이제 상대 어쩔 수 없어요. 군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 나가는 순간 군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점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 뭐 민주당 뭐 저기 국민의힘 대 사실 무소속이라도 우리 난 민주당 복당할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니까 민주당 사실 이 지점에서 놓고 보면 정운천이라는 후보는 사실 당선됐던 2016년보다는 훨씬 더 지형이 악화가 됐어요. 사실 정운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지점을 사실 뚫고 갈 거는 너랑 나랑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저쪽 못 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사실은 이 인물론이랄지 뭐 쌍발통이랄지 이런 얘기를 좀 지점을 좀 없앨 수가 있는 부분이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단일화 얘기하면서 서로가 네가 나한테 와야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그런데 유리한 문제는 지점이죠. 지금 김호서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었다가 임정혁 후보가 냉큼 받으니까 지금에 하는 것은 시기성사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야합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야합.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진보당의 강성일 후보가 역시 무소속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이 될 수 있다.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일화로 갈 것이라는 어떤 맥락은 있어 보이는데 결국 그러겠죠. 아니면 각자 마이웨이 할까? 선거 때까지 본선거까지?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정치판이 좀 좁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이제 사이가 있는 거죠. 친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사실은 이 굉장히 큰 정치 공학적으로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 사이 문제. 두 분이서 그렇게 네. 사이 괜찮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예.
자, 국민의힘 후보랑 맞붙었을 때 누가 더 이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기자들이 보았을 때는 손주아 처장이 관전 포인트 이런 말 쓰지 말랬는데 선거 때 그래도 관전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일단 한쪽에서는 이제 김민 후보가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우리 장수혜인 기자는 술 먹을 때처럼 좀 목소리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단일화가 이제 성사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로 단일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것 같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되면 그 컨벤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도 이건 우리 방송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장수희 도민일보 장수희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인지도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네. 인지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가요? 네. 자, 일단 이런 와중에 지난 20일이죠. 정운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동행 의원들 4분, 5분을 전주에 초청을 했는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이제 뭐 국가예산 문제 지적당했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쌍발통 정운천이 얼마나 노력했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역 현안 해결하는 데에도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어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뭐가 있었다? 정운천 의원님의 재선거를 위한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 자,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라는 게 결국 이제 전쟁과도 아까 관전 포인트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순간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간다. 이제 전략적인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정치는 생물 같거든요. 굉장히 뻔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정치는 생물 같은데, 최근 무생물 중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챗GPT. 네, 맞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데이터 기반으로 창작 활동도 하고 답변도 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인데요. 제가 최근에 경쟁사인 전북일보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챗GPT한테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천자 내외로 명료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옥마을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의 전통 마을이다. 한옥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전통 건축물의 한 종류로 곡선의 지붕과 자연 재료가 특징이다. 또 전주 한옥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사과도 하고 정정도 했다고 해요. 그 사과는 본심이었을까요? 그래도 틀렸으니까 예의상 한 거지 않을까요? 근데 전 이렇게 무생물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한데 어떠세요? 오류가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음. 오히려 또 진짜. 사실은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유네스코인지 아닌지도 바로 또 오류를 수정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무슨 낚시의 의미인가 사람들을 좀 너 아니라고 확인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잖아요. 네. 일부러 낚으려고 AI가 인간한테 전략을 친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바둑도 이기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 걸 두고 하는 게 바둑인 거고 이거 대화는 사실은 이것도 경우의 수를 두고 알고리즘에 꼭 맞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인간적인 AI네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오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가 판단해서 더 좋은 말 쓸 수 있다. 근데 원래 오랫동안 대화하거나도 특정한 전문 지식 갖고 오래 이야기하면 이렇게 오류를 범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 전주 한옥마을이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은 아니잖아요. 이건 왜 틀렸을까? 진짜 전략을 짠 걸까? 한번 싶네요. 아니면 기존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DB 중에 오류가 오류가 있던 있었어서, 기사가 있던지 네.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가 활용을 해서 근데 했을 그 다음 수 있어요. 질문에 바로 대답했다는 게 좀 되게 이상하죠. 아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신기하네요. 뭐 한 거야? 그렇네요. 여긴 있는데 여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면 모르겠는데 네, 또 아니라고 또 하는 거 보니까 챗 GPT는 어디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챗 GPT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네. 또 있어요. 그럼 뭐 회원가입도 하고 해야 되나?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료인가요? 유료는 아닌데 이제 유료화 될 될 거라고 거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챗 GPT 관련해서 그 뉴스 프로그램을 봤는데 기자가 필요 없다고 이제 대충 단신이나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 현상을 보여주고 그냥
정보성 기사는 충분히 얘가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정치 기사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기자들 솔직히 기사 고민해서 써요? 엄청난 고민을 저는 고민해서 쓰는 기사 내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참 기자. 네? 참 기자. 전 잠을 못 자요. 제가 알기로 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개괄적 정의 또 김하나가 준비했죠?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환경의 변화로 낙후됐던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중상류층이 유입되고 또 이에 땅값과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본래 살던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굉장히 10여 년 전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 조금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전주요? 전라북도에서는 한 곳밖에 없어요. 전주 구도심밖에. 전주 구도심? 네. 왜냐면은 지금 지방 중소도시 어딜 가보세요. 사실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중소도시의 구도심, 우리가 옛날 얘기는 시내죠. 시내가 활성화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은 사실은 서울 수도권의 구도심을 얘기해요. 거기가 사실은 이제 핫플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이나 지금 광화문이나 이런데 번쩍번쩍한 건물만 보다가 옛날의 감성을 느끼고 여기 그러니까 싼 임대료에 또 괜찮은 이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괜찮은 식당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찾아갈 만한 한 곳이 되는 건데 지방 중소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될 정도로 구도심이 활성화되거나 그쪽 상권이 좋아진다거나 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주는 이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우리 사실 대도시에 50만 넘으니까 전국에서 수도권 제외해서 50만 넘는 도시가 광역시 제외하고는 한 두세 곳, 세네 곳밖에 안 돼요. 사실 큰 도시인데 그 큰 도시 중에 한옥마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전주 구도심이라는 그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권이 형성된 곳이 생각보다 얼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떻게 우리 장수인 기자 같은 경우도 저녁에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네. 어디 저는 가세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갱리단길에 있던 분들이 임대료가 좀 오르면서 한 19년도, 20년도쯤에 외리단길로 많이 좀 나가셨어요. 그거 알아요? 원래 외리단길에 있던 사람들이 경리단길 간 거. 아,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썼으니까 그거 보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외리단길이 좀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전주에 온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20일 정도 별로 안 됐어요. 얼마 안 네. 됐어요. 전주라는 도시에 처음 와봤대요. 네, 면접 때 와보고 이렇게. 경상남도 전주인 줄 알았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전주에서 지금 다녀보신 곳이 몇 곳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제가 갱리단길 그쪽만 가보고 회사 가보긴 했어요, 그쪽은? 네네, 회사랑 갱리단길 객사 쪽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확히 어딘지를 알고 갱리단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객사에서 조금 약간 골목골목이 갱리단길 아니에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요. 아닌가요? 옆으로 맞아요. 조금 가면 네. 그쪽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서울로 치면은 옛날에는 홍대 쪽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홍대 육구역은 안 가고 사람들이 합정동, 망원동, 상수동 이런 쪽으로 좀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자연스러운 현상 같기도 하고 거기 있던 분들이 상수동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거니까. 자, 이어서 이번 시즌4 천태만상에서 또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제 언중유골 코너입니다. 자,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사무처장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손주아이고요. 저희 단체는 지역 언론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런 권리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이 다른 질문보다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손주아 처장님의 이미지는 우리 장수인 기자는 처음 네, 저는 처음 됐나요? 봬요. 네. 거의 그 신문 쪽에서는 저승사자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요? 진짜로? 예. 네. 저한테 왜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고 날카롭게 지적을 한다는 거는 옳은 지적을 지금 네, 받고 있다라는 네, 그러다 보니 좀 고민을 좀 해서 기사 쓰라고요. 좀. 기자님을 당황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굉장히 나긋나긋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연골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연골. 그런 아주 부드러운 저도 우리 처장님. 다른 기자분들하고 만날 때 손차장님 친하다고 살짝 얘기하고 다녀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함부로하는 것 같으면 손차장 친하다고 이렇게. 저는 손주아 처장이랑 친한 걸 사람들이 알아요. 아, 그래요. 아. 좀 멀리해요 저는. 농담이고 네. 손주아 처장도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이슈 메이커이고 인기가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다녀왔는데 그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 행사에 있었는데 아나운서 교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역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역 언론에선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조금 의아하기는 하죠. 당일날에 오전까지 리허설 진행을 했다가 갑자기 오후 이제 팩트 체크로는 전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9일날 오전에 사전 리허설 진행했는데 오후에 이제 대통령실 의전실이 참석하는 리허설 이거 진행하기 전에 좀 이렇게 교체된 지점들 이런 부분들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석연치 않다. 예, 석연치가 않죠.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보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미디어 비평지 역할을 하는 뭐 전북의 소리라든지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이런 미디어 비평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통령실과 MBC 간에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고려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라는 지적이 실질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적이 나온 만큼 뭐 납득할 만한 해명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네. 도민일보에서도 기사를 쓰지 않았나요? 왜 안 썼나요 거기서? 저는 정치부 기자가 아니어서 그 사회부에서 쓰면 되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까지 아니 그런데 또 이걸 어떻게 살펴보면 그 행사 아나운서 교체한 건 관련해가지고 이게 기사거리가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약간 휘발성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잖아요. 라고 또 생각을 하면 네네. 기사를 안 써도 정당한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실이라는 중요한 그런 부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중요한 곳에서 그렇게 이유 없이 아나운서를 교체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네. 있어도 문제가 있고 이유가 없어도 문제가 있고.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공식 행사라는 거는 뭐 저희가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도 초청 행사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미 사전에 다 통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 뭐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보고가 사전에 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가? 돈 받았겠죠. 돈을 받았으면 네. 괜찮다. 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 어떠한 이제 사실 맞았어요. 맞았으면 뭐 형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맞은 걸 이제 금전화시키는 일이죠.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하지마 리허설까지 하고 하지마 했을 때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뭐 너 못 주겠다 실제 행사 안 했으니까 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좋겠죠 뭐 안 좋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전라북도 언론이 이번과 관련해서 기사를 생산했어야 됐을까요? 근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온 거에 관련해가지고 좀 보도들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네. 아나운서 교체권에 대한 보도는 없었지만은 이제 대통령 발언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두 가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현안 약속한 이제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약속인데 왜 이제 완전 재가동 완전 가동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하고 지방 권한 이양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에는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언론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지역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거는 그동안에 뭐 지역 언론사 뭐 기자 패싱 이런 논란들 계속 있었는데 이 논란의 연속선상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용한 거는 조금 어떤 상황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게요. 저도 기자이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궁금하다. 왜 안 썼는지. 보도 됐나요? 저희는 그날이 위프레시 데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어서 다음 날 해도 되잖아.
네, 왜 안 그런데 저는 나왔을까요? 월요일에 알았어요. 그걸 월요일에 알아서 저희가 만약에 쉬는 날이 아니었어서 만약 그 사실을 금요일에 알았다라고 하면 저는 기사 썼습니다. 그래서 또 그 풀 기자단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 그 상황은 나중에 이제 비화된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언론 쪽에서도 하루 이틀 뒤에 알았죠. 네, 그랬던 아마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좀 특정 회사와 관련된 거라 그냥 뭐 좀 얘기하기가 그 게다가 또 기자도 조금 아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조금 그런 우리 손주아 차장도 잘 네, 알잖아요. 네, 네. 네. 누가 단독 치고 나가면 그거 안 따라가는 거. 우리 기자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가면 지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기사는 차라리 전주 MBC에서 나왔으면 음. 어땠을까? 그러니까 나 전북 도민일보 나왔어요. 더 세게 나왔으면 아, 어땠을까? 네네. 네. 그랬으면 뭐 좋겠는데 그래도 또 신문 쪽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해프닝 정도도 뭐 대단하게 하면 해프닝 정도 나올 만한 거거든요. 뭐 이게 또한 뭐 확실히 사실관계는 잘 모르는 거니까 왜 그랬는지 사유에 대해서 근데 뭐 그랬다 좀 이상하다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단시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너무 조금 몽졸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좀 자꾸 사이 작아 보이죠. 사안이 예. 조금 작아 보이는데 예. 또 우리 손주아 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대통령실이라는 그 엄중한 국가 기관인데 그 거기에 이제 대언론관을 또 빗대어서 생각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또 사실은 키워야 되고. 예, 여기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에 끊기도 좀 애매하고 네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뭐 그래도 지역 언론에서도 고민들은 했을 거다라고 봐요. 이제 메모나 정보 보고는 많이들 올라갔을 텐데 고민들 했겠지. 아 이걸 어디까지 가야 돼? 기사가 어디까지 써야 돼? 단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신 처리만 해야 돼?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논란입니다. 맹꽁이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요. 자 일단 맹꽁이 사는 곳은 맞죠? 이쪽에 대한방직. 네. 네. 그 대한방직 쪽 3,000면 400m 구간 수로 곳곳에서 이제 맹꽁이가 서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사람이 중요해 맹꽁이가 중요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손 추장님 네. 맹꽁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맹꽁이 중요하죠. 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맹꽁이 서식지나 맹꽁이 보호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 개발 이제 그런 부지나 이런 도시 개발을 하는 입장들에서는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맹꽁이 서식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훼손 논란이 있는데 이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이제 자강 측하고 이제 환경운동 단체들하고 이게 약간 반박 이제 논란이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강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현장에 맹꽁이가 있다가 아니다. 맹꽁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장이기 때문에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일단 거고. 확인 먼저 해라. 예, 이제 그렇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맹꽁이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거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금융 부담이 큰 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조치다라는 주장을 지금 자강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씩 나가요?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또 자관과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잖아요. 전문자 한 번 쓰면 안 되겠는데 한 지금 보니까 그 대출 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출 총액이 네, 지금 3천억 2022년 11월 신탁 원부에 한 3천억 정도 되고 거기서 한 이자율은 통상 이런 그 PF 대출에서 한 10%가 좀 상회할 것 같은데 한 10%라고 연? 잡으면 연 10%라고 잡으면 뭐 300억이니까 한 뭐 25억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월에? 월 25억. 네. 연 300억, 음. 예, 작년까지 추정되던 게 다 합쳐서 300억 정도 이제 해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가 총액이 누적 금액이 300억 정도 된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 하여튼 이자 지금 이자율이나 이 PF 대출에서 또 이자율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맞아요. 아는 뭐 담보대출하고는 그래서 그리고 거의가 다 이금융권이에요. 이 기업들 많이 들어온 그 금융권들이 그래서 뭐 아니 그럼 3천억 대출을 언제 받은 건데요? 그 대출액이 이제 신탁 원부가 매년 갱신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 매년 갱신되면서 아마 이 대출 이
투자 협약도 계속 갱신이 될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자 비용까지 사실은 포함해서 그에 계속 대출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땅 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면 좀 힘든 거 아니야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이 시행 일을 하시거든요. 네. 거기는 땅 싸게 사서 그 말이 똑같이 했어요. 땅값 계속 지분 상승하니까 그냥 대출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좀 시간 지나도. 집가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개발업체한테 확실하게 이행 계획을 지금 통지했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건물 해체 공사 전에 민공이 이제 보호와 서식 이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랑 맥이 같나요, 그러면? 네, 그런 그러니까 거. 일단 맹꽁이 있는지 확인해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행 계획을 내놓겠다.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또 최근에 지난 12월이었죠. 12월 맞나요? 그 해치 작업 노동자가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지금 대한방치터 개발 관련해 가지고 우여곡절이 많단 말이에요. 좋게 가려다가도 자꾸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밑을 노르실 것 같고 전주시 입장에서도 쟤들 왜 저래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최영호 변호사도 그 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놔두면 안 되는데 네. 아까도 이제 맹꽁이 같은 게 대표적으로 지금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견해 어떤 차이? 사람들은 맹꽁이 맞아. 뭐 저기 삼천배도 맞아요. 많고 딴 데도 많고 하는데 믿어버리면 되지 그거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터를 개발하거나 여기 할 때 사실 문화재도 보고 거기에 있는 동식물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놓은 게 사실 우리가 적법 절차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든 절차가 좀 길어요.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맹꽁이는 이제 2급 야생 동물이에요. 그 보호 2급 야생 동물인데 누군가는 쉽게 보겠지만 그렇게 쉽게 봐서 맹꽁이라는 동물이 없어졌던 건데 사실 보호하니까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맹꽁이가 있다고 하고 게다가 여기는 철거 해체 허가를 받을 때 이제 부관과 같이 나눈 거예요. 너 여기 맹꽁이 있다니까 확인해서 서식지 이전 계획까지 밝혀라. 세워라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믿었다고 하는데 밀면 이건 범죄예요. 솔직히 저도 맹꽁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손주아 처장이 이건 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실 선진국인지 아닌지가 사실 대부분 나라는 사실 법률이나 이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은 다 좋은 나라의 법을 다 갖다 쓰니까 개수한다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걸 적법 절차대로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그 나라가 이 법치 국가로서 이 행정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표석이 되는 거예요.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우습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도 된다고 알고 있구나. 라고 되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나타난 걸로 보여져요. 인식이 여기서 나타난다. 되게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따끔했고 굉장히 소리를 질렀잖아요. 저한테 지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받았어요. 저도 솔직히 다른 것은 차치하고 맹꽁이가 굳이 그렇게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1급 정도만 됐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말 안 했는데 2급이어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니까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이제 특혜 우려를 이제 그걸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두 가지를 요구를 해왔던 건데 지금 이번 맹꽁이 서식지 관련해서도 우려할 만한 일이 실제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맹꽁이 서식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빨리 밀고 벌금을 내는 편이 비용적인 면이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대한방직 개발 어쨌든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개발할지 개발할지 말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것보다 이제 올바르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시민분들도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올바르게 개발과 개발할 수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민들이 찬성은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장 기자가 얘기했던 거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손주아 처장이 저번에 한번 도의회에서 세미나 참석을 했었어요. 네네. 네.
도의회 주최 세미나가 1월 11일 날 진행이 됐었고요. 제목이 올바른 개발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방제 부지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다들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자리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럼요. 이제 이걸 대한방제 부지를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대안을 찾을 것인가가 주요한 방안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자리에는 그 문제를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은 이제 관련해서 부지의 집가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이익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기존의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천의 청라시티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롯데타워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계획대로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계나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대부분 비슷해요. 랜드마크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복합 쇼핑타워를 짓겠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안을 내놓고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좀 이익이 되는 사업만 남게 되고 랜드마크는 지어지지 않는 이런 사업들의 순서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이와 비슷하게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나 시나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만들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 거죠. 아까 그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롯데건설이 지급보증 또 법적 소유권은 부동산 담보신탁대출로 하나자산신탁에 이전이 돼 있다? 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잖아요. 지급보증은 롯데건설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신탁사, 이게 사실 이거 신탁법상의 신탁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신탁법을 하면은 이제 그걸 배워요. 신탁법이 신탁이 됐을 때 내 건데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요. 이게 신탁법사의 신탁인데 신탁회사에 신탁을 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인 얘기죠. 이거 내 거야. 나 이거 신탁 줬을 뿐이지. 이거 내가 위탁 준 거죠. 일종의 내 거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사실 그러면 저한테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네. 무조건 신탁사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사업 주체가 누구냐라고 의문점을 제기했을 때는 여긴 그냥 일종의 금융회사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그걸 너무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견해를 좀 달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탁법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 또 거기에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에는 아까 맹꽁이 이종 보호같이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굉장히 여러 것들이 버물러져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적합한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자산 신탁이나 이런 곳이 대주단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하는데, 우리가 대한방제 부주의 실소유주가 자광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하나자산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자광이 아니고? 네, 완성구청의 조건부 허가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자산 신탁의 동의를 받을 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역 언론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게, 이 부동산 PF와 관련한 이러한 절차, 이러한 실소유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처음 들었죠? 네. 어려워요.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같이 좀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분석적인 좀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그것만만 공부하려고 해도 기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우리 손 처장님도 하루 만에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계속 공부하죠. 계속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최영호 변호사는 그거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신 거고. 그런데 기자 입장에서는 생업에 지금 전선에 있는데 그거 하나만 계속 파고 공부하기는 매일매일 또 기사를 써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기자들을 위한 변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선택과 판단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이제 받으려면 정확한 이제 정보는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막걸리 언중 6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뼈 있는 이야기들 늘 해주셨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수인 기자 첫 방송인데
말도 잘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보고 있는 건 재밌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잘려요. 네. 우리 최 변호사 새해 들어서 이제 개편돼서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가 너무 이렇게 좋게 변해가지고 저는 아주 그냥 네. 저와 함께 같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손주아 처장님. 예, 저도 스튜디오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손처장님도 처음인가요 지금? 예, 그렇죠. 저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네. 탈바꿈을 정말 텀을 길게 두고 한번 했어요 이번에.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시사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재미있어야 또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야 또 이제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참여가 계속 쌓이다 보면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니까 이제 캐주얼한 시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많은 또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시즌 4 천태만상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